지금 중국 경제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미중 신냉전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신호라고 봅니다. 중국이 얘기하는 그 무기 스펙을 100% 믿을 수는 없죠. 아슬아슬한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골든돔 프로젝트라는 우주에서 판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단히 불리해질 겁니다. 위성들이 24시간 중국 땅을 손금 보듯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둥펑, ICBM, 탄도미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력화돼버려.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들이 아주 죽을 맛입니다. 중국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까지 심각해진 거죠. 쌓인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번 시위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순환 중인 가운데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군사작전에 한국 선박이 사용된다면은 한국이 외교적으로 곤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고 최근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약간 평가절하하기도 했거든요. 예.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이 이제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민감한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자신들이 유일하게 미국을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생산 속도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킬레스 건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이제 한국이 메워줄 수 있는 거죠. 이 군함을 제조해주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국군은 질이 떨어지고 양으로 이제 미국을 앞서려는 계획을 쭉 세웠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변화가 온 거니까 중국이 짜놓은 그 해군력 플랜 자체가 완전히 이제 흔들려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수십 년간 이제 한 200배 넘는 그 생산력으로 미 해군의 질적 우위를 따라잡겠다. 이런 게 이제 꿈에 바라던 목표인데 그것이 이제 무산될 지경에 된 거고 갑자기 뜬금없이 세계 1등인 한국 조선업이 미국의 최첨단 군사 건함 기술과 결합이 돼 버리니까 이게 이제 자신들의 그 유일하게 믿었던 구석이 무너져 버렸다.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엔 우리한테요. 너희 그러다 다친다. 협박을 한 거죠. 한미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런데 이게 잘 안 통하니까 저거 어차피 실패할 프로젝트야. 이러면서 애써 의미를 깎아내리는 일종의 저는 정신승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반응이야말로 이 중국인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중국의 이런 날선 반응들을 보면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중 패권 경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 중국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한편 중국은 지난주 정승절 기념 행사는 물론 최근 브릭스 정상 간 회의에서도 반서방 국가들과의 밀착을 과시를 했습니다. 특정 국가가 무역 관세 전쟁을 일으켜서 국제 무역 규칙을 훼손했다면서 미국을 향한 이 비판도 서슴없이 단행을 했는데 중국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한마디로 그 방어를 넘어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미국의 압박에 그 중국 혼자 맞서기보다는 이제 자신을 중심으로 반미 연대를 꾸려서 정면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거죠. 자, 이런 행보의 핵심은 자, 대외적으로 우리 편이 이렇게 많다 이런 거를 이제 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승절에 북한, 러시아 정상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중러가 다시 뭉쳤다는 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겠죠.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브릭스 같은 경우도 이 미국에 불만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 향해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폭탄에 같이 맞서자 이러면서 중국이 리더를 자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브릭스를 활용해서 서방 중심의 그 G7에 대항하는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도도 보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중국 경제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행사를 치르면서 중국은 건재하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것 같고 자, 결론적으로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미중 신냉전 구도가 이제 대결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신호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만든 판에서 그냥 그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것 말고 아예 중국 중심의 새로운 그런 판을 짜갖고 세력 대결을 벌이겠다는 그런 선전포고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미중 패권 전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준 거네요. 시작이라고 봐야죠. 이제 본격적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열병식에서 또 네. 어마어마한 또 이 무기들을 보여주고 또 제식 훈련 엄청나게 화려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보니까 이 괌킬러라 불리는 미사일을 포함해서 전 지구를 사정권으로 두는
그 핵 탑재 미사일인 둥펑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예. 이 같은 무기들이 이 서방 시장에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 수준에서의 어떤 위협적인 부분, 그리고 조만간에 그 미래의 어떤 기술이 나와서 판도가 바뀔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지금 뭐 중국이 얘기하는 그 무기 스펙을 100%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은 근데 그 개념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근데 이 둥펑 미사일이 창이라면 네. 미국의 그 방공망이 방패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미국 방패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이제 이 방패를 극도로 수준을 높이는 것보다는 이 보복 능력을 강화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진짜 무기는 방패가 아니고 다른 보복 시스템, 이것이 아주 강력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최근에 개발됐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이런 궤적을 그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불규칙한 행로를 보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방어 시스템, 현재 방공망 시스템으로는 막지 못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극초음속 중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런 창은 미국의 방패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괌킬러 같은 괌을 공격하는 그런 미사일들은 중거리 미사일인데 이것은 이제 미국이 막을 수 있습니다, 방공망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량. 한꺼번에 수십 수백 발을 쏴버리면 그 요격 시스템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뚫리겠죠.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를 노리는 ICBM 같은 거는 오히려 미국 방어선이 더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핵탄두가 ICBM이 이 다탄두 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쉽게 막지 못하지 않느냐,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그냥 당하고만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미사일 방어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피해를 받게 되면 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10배로 갚아준다, 뭐 이런 보복의 공포가 이제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몇몇 기지를 파괴했다 하더라도 핵 잠수함이나 스텔스 전투기 같은 것이 중국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억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결론적으로 중국이나 미국이 서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조만간에 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골든돔 프로젝트라는 맞아요. 네. 이제 이 우주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이 우주에서 판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대단히 불리해질 겁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제 정찰 위성 몇 개 띄워놓고 네. 감시하는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중국이 작정하고 그 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전략을 바꾼 내용이 뭐냐면 수백 수천 개의 이 벌떼 위성이라고 합니다. 작은 소형 위성들을 쏴 위성 같은 걸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군집 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몇 개가 고장 나거나 격추되더라도 아무 티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 위성들이 24시간 중국 땅을 손금 보듯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쏴 위성은요, 날씨에 상관이 없거든요. 이제 전파를 가지고 이제 영상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씨가 흐리든 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중국이 미사일 쏘려고 이동식 발사대를 약간 움직였다, 그러면 바로 미국은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더 무서운 건 뭐냐, 이것이 미국이 이걸로 그냥 보는 것만 아니고요. 네. 아예 우주 위성에서 중국 미사일을 요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성단에서 이제 그 작업을. 자, 중국이 이제 발사를 하면 부스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때 이제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데, 이 발사 단계에서 그걸 감지한 위성이 감지하면 위성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예요. 미사일 쏴갖고. 그러니까 이것은 미사일이 가장 약한 상태에서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요, 중국이 수십 년간 정성들인 둥펑, ICBM, 탄도미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력화돼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처럼 이런 기술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이걸 우주 경쟁을 하려면 뭐 기술, 돈 다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중국의 미사일들이 위협적일 수는 있겠지만, 미래에는 그 미국의 우주 방패, 이것이 이 창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미래 전쟁은 우주를 지배하는 미국 측이 훨씬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제조도시 공장들이 미국 관세 여파로 임금과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감소한 임금은 결국 중국 디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4년째 이어지는 부동산 침체와 제조 부진에 따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중국 경제의 그 현재 위기는 과거의 그 성공 공식이 이제 독이 되어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십 년간 이 작동해온 낡은 엔진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엔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충격까지 지금 받은 상황이다. 자, 과거 어떻게 했냐면 과거 중국은 빚을 내서 어마어마한 아파트하고 인프라를 지으면서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 경제를 이끈 핵심 그 부동산 개발 엔진이었죠. 근데 이게 잔치가 끝나버렸습니다. 바로 이 엔진이 꺼지면서 부동산이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4년째 지금 곤두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났는데 누가 선뜻 돈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산이 이거 사라지는 공포에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갑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국은 뭘 잘못했냐면 그 중국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나누어 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수 시장을 키우기보다는요. 세계의 공장 역할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가 불안하니까 돈을 아끼는 거고 그전까지만 해도 경제는 수출이라는 내수가 부러졌으니까 한쪽 날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유일한 돌파구였던 수출마저 미국 관세 때문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수겹장이 된 거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들이 아주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을 깎고 또 일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때문에 이제 불안한데 일반 중국 국민들은 당장 그 먹고 사는 문제까지 심각해진 거죠.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내부적으로는 가장 믿었던 그 부동산 엔진이 꺼져버렸고 외부적으로는 유일한 탈출구였던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있으니까 기업들마저 활력을 잃어버렸죠. 자, 결국 내 집값은 떨어지지 공장에서 월급은 깎이지 이러니 중국 전체가 돈을 쓰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자, 그리고 물건은 쌓이는데 아무도 사질 않으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월급 감소, 소비 실종, 물가 하락, 기업 위기 이런 사이클로 이어지는 무서운 디플레이션의 늪입니다. 자,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이게 무서운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정말 힘든 이 길을 지금 중국이 걸어가고 있다. 자,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그 전철이 중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런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촨성에서 벌어진 10대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한 반발이 단순한 청소년 문제를 넘어서 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권력의 미온적 대응, 언론 통제, 강경 진압이 오히려 민심을 자극했다라는 그런 평가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스촨성 학교 폭력 시위가요. 왜 민주주의 요구까지 진행이 됐냐 하면요. 이거는 단순히 그 애들 사건에 분노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그 쌓인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첫째, 공권력을 근본적으로 못 믿는 겁니다. 자, 경찰이 피해자보다 가해자 편을 들잖아요. 그리고 사건을 덮으려는 게 뻔히 보입니다. 이런 식의 그 불공정한 일처리가 과거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입을 막아버리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인터넷 검열하고 진실을 숨기려니까 뭘 감추려는 거냐 하면 의심과 분노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누르니까 거리로 뛰쳐나와 소리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가 중요한데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중국 경제 대단히 어렵습니다. 부동산 무너지고 청년들 일자리 없고요. 자, 경제가 좋으면 웬만한 불만은 참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작은 사회 문제 하나라도 아주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폭발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시위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자, 첫 번째 당국에 대한 불신, 두 번째 통제에 대한 반감,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 어려움. 이 세 가지가 합쳐진 필연적 결과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힘으로 시위를 진압할 수는 있어도 마음속에 쌓인 불만까지는 해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